조금씩 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영화는 사운드 오브 메탈입니다. 각본 분석을 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작 프라미싱 영 우먼의 각본을 총 2회에 걸쳐서 2시간 20분 정도 세부 분석한 적이 있었죠. 일단 저에게 무척이나 유익한 시간이었고 청취자 여러분에게도 2시간짜리 영화를 이렇게 깊이 있게 분석한다는 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도 여세를 몰아서 사운드 오브 메탈의 각본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올해 아카데미 작품상, 나무조연상, 각본상 후보에 올랐었고 편집상, 음향상 2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엄청나게 잘 만든 수작인 셈이죠. 이런 작품은 디테일하게 분석하면 배울 점이 많다고 봅니다. 사운드 오브 메탈의 감독은 다리어스 마더이고 주인공은 올리비아 쿡과 리즈 아메드가 열연했습니다. 러닝타임은 120분입니다. 바로 각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인트로 시퀀스를 보면 처음에는 까만 화면에 영화사 로고만 관습적으로 지나가고 무음이에요. 정적이 그치고 점점 일렉기타 조율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까만 화면이 5초 정도 보여지고 드럼 앞에 앉은 우통을 벗은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 남자는 눈을 감고 심호흡하며 무언가 기다리는 것 같아요. 앞쪽을 보고 고개를 끄덕하니 일렉기타의 새로운 음이 연주되고 이내 관객들의 호응 소리가 들리죠. 콘서트가 이제 막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1분 35초쯤 되어서야 남자의 등이 까맣게 보여지고 그 등 너머로 여자 보컬이 노래를 시작합니다. 저는 어떤 영화를 보든지 간에 이러한 인트로를 상당히 주의 깊게 보는 편이에요. 인트로의 목적은 뭘까요? 최단 시간 내에 관객들의 몰입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분주하고 정신없는 상태로 별다른 정보도 없이 극장에 앉아있을 관객들에게 해당 영화의 스토리와 감성과 느낌에 빠져들도록 안내하는 문이 바로 인트로라고 생각해요. 인트로에서 관객들의 주의를 끌지 못하면 그 영화는 망한 것이나 다름없겠죠. 사람을 만날 때도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하죠. 첫인상이 나쁜 경우 해당 인물을 다음에 만날 때도 별로인 경우가 잦습니다. 소설도 첫 문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몰입을 시켜야 독자들은 이 소설을 끝까지 읽을지 말지 순식간에 결정하죠. 그렇다면 이 영화의 인트로는 어떨까요? 전공법입니다. 까만 화면과 무음에서부터 시작해서 기타 소리 등장하고 주인공 등장하고 노래 시작합니다. 즉 점진적으로 소리는 고조되고 이미지도 다채로워지고 있죠. 이렇게 정보량이 점점 많아지면서 관객들의 흥미도 점점 높아집니다. 만약 처음부터 시끄러웠다면 관객들의 시선은 분산되었을 거예요. 소리에 관한 영화가 시끄러운 소리로 시작하는 것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자 보컬이 메탈을 부르는데 목이 쉬도록 울부짖는 것 같아요. 남자 드러머는 미친 듯이 드럼을 칩니다. 카메라는 여자와 남자를 번갈아 비추죠. 관객들은 잡지 않고 오로지 공연을 하는 남자와 여자만을 비춥니다. 이 시퀀스에서 주인공은 관객이 아니라 남자 드러머와 여자 보컬이며 보다 정확하게는 내지르는 목소리와 두드리는 드럼 소리, 기타 소리가 주인공이에요. 누구나 공연장을 가보면 느껴봤을 귀가 먹먹해지고 가슴이 둥둥거리는 그런 경험 다 있으실 텐데 그런 게 떠오르네요. 이 첫 장면은 공연의 음질을 실감나게 합니다. 영화관에서 보면 더 몰입감이 극대화되는 영화겠죠. 아쉽게도 이 영화는 극장 개봉을 하지 않고 바로 인터넷에 풀렸습니다. 저도 유튜브로 결제해서 봤습니다. 이 영화는 소리를 실감해야 하는 영화라서
극장에서 보는 게 가장 좋은데 너무 안타깝네요. 자, 한 곡이 다 끝나고 다 해냈다는 듯한 표정으로 드러머는 하늘에 침을 뱉습니다. 카메라는 옆으로 빠지며 검은 구석탱이가 드러나고 제목 사운드 오브 메탈이 표시되죠. 번역하면 메탈의 소리, 금속의 소리, 쇳소리쯤 되겠네요. 이 영화는 소리에 관한 영화입니다. 시끄럽고 어지럽던 공연장 씬이 지나고 갑자기 화면이 전환되어 적막한 트레일러 내부가 보여집니다. 지저분한 트레일러 가운데로 작은 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 사람이 자고 있어요. 이런 강약 조절이 참 좋습니다. 시끄러운 장면 뒤에는 반드시 조용하거나 적막한 장면이 와야 하는 것이죠. 이런 밸런스를 가지고 관객의 긴장감을 쥐락펴락해야 2시간을 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드럼 치던 남자는 부시시 일어납니다. 노래하던 여자는 그 옆에 누워 있어요. 아침의 전경이 무난하게 펼쳐집니다. 남자는 믹서기에 온갖 야채와 소스를 넣고 돌려요. 믹서기 특유의 시끄러운 굉음이 들리겠죠? 커피포트 안에 커피가 똑똑 소리를 내며 떨어집니다. 여기서도 소리가 포인트입니다. 들으라고 보여주는 거죠. 이 이미지와 이 소리들은 뒤에서 색다른 방식으로 재활용될 것입니다. 남자는 앉았다 일어서며 스쿼트를 합니다. 팔굽혀 펴기도 하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남자가 꽤 성실하고 자기 관리를 잘한다는 것이죠. 남자는 사운드 기계의 먼지를 털어냅니다. 레코딩 기계를 틀어서 자고 있는 룰루를 깨우죠. 식탁에는 정갈하게 방금 간 야채 믹스와 접시에 담긴 과일과 계란이 맛있게 보입니다. 이 레코딩 기계에선 인상적인 옛 노래가 흘러나와요. 축음기에서. 이 지점에선 감독이 이런 일상적 사운드를 관객이 기억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룰루의 피부를 드럼스틱으로 간지럽히며 깨웁니다. 룰루는 피곤한 듯 일어나기 귀찮아합니다. 여기서 룰루의 왼쪽 팔에 칼로 자위한 흔적이 보입니다. 룰루는 자위한 흔적을 간지러운지 긁고 남자는 긁지 말라 그러죠. 남자는 스무디를 만들었다고 맛은 겁나 없지만 몸에는 좋다고 농담을 합니다. 남자 혼자 스무디를 마셔요. 자, 정리하면 이 트레일러 내부 씬의 역할은 믹서기 소리, 커피포트 소리, 축음기 소리로 상징되는 일상의 소리를 관객에게 각인하고 남자와 여자가 연인이라는 것과 여자의 팔에 자의 흔적이 있고 남자는 여자보다 부지런하며 자기 관리를 잘한다. 이런 정보 제공이겠죠? 자, 잘 쓰여진 각본, 잘 만들어진 영화는 한 씬도 이렇게 버릴 게 없어야겠죠. 화면은 전환돼서 트레일러 밖에 전경이 보입니다. 남자는 잠시 밖에 나오고 축음기 소리는 밖까지 새어나와요. 이내 남자는 트레일러 차량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 씬은 차량 한 대 없는 적막한 주차장 공터를 보여줌으로써 이 커플이 쓸쓸히 떠돌이 생활을 하며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는 걸 암시하겠죠. 축음기에서는 감미로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남자와 여자는 얼싸안고 춤을 춥니다. 음악에 젖어드는 것 같아요. 이런 소소한 시간들을 둘은 즐기고 있는 것이죠. 둘은 껴안고 장난치고 행복한 한때를 보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장면은 철저히 미국적 정서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어떤 커플이 아침에 축음기를 틀어놓고 춤을 춘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한국 커플은 그러지 않습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는다든지 아침 산책을 한다든지 요 정도가 한국적 정서겠네요. 아니면 커피를 마신다든지. 여러분이 만약 영화 각본이나 소설을 쓸 경우 커플이 아침에 일어나서 춤추면 망합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런 모습은 한국인들에게 무척이나 이질적이고 부끄러운 행동이죠. 미국을 비롯한 서양인들은 춤을 추는 것처럼 몸을 쓰고 표현하는 게 쉬운데 동양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동양인들은 아무래도 정적이고 소극적인 방식으로 애정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것들에 맞추라 이런 거죠. 관객은 특수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이죠. 그 관객들이 영화를 보는 거니까 그렇게 맞추라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한국 커플이 갑자기 춤추면 안 됩니다. 미국 커플은 그럴 수 있어요. 자, 다음 씬에서 트레일러 차량은 시골길을 가로지릅니다. 남자는 노래 부르고 여자와 농담하며 놀아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배경음으로 깔린 음악이 마치 무슨 일인가 일어날 것처럼 공포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긴장감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농담을 하는데 행복하고 즐거운 BGM을 쓰지 않고 서스펜스 스릴러에 나올 법한 BGM을 쓰는 것은 대사와 음악의 불일치를 일부러 강조함으로써 조만간 무슨 큰 사건이 발생할 것임을 관객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거죠. 차량이 지나가는 하늘은 구름이 껴서 뿌연 듯 흐리고 숲을 가로지를 때는 검은 나무들의 그라데이션이 어둠을 자아내고 차량 내부에서 전면을 찍을 때도 차는 미세하게 좌우로 흔들리고 차량 뒤편에서 달리는 모습을 찍을 때도 차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갑니다. 여기서 남자와 여자가 농담하는 내용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관객들은 음산하고 어두운 전경과 긴장을 고조하는 음악이 주인공임을 직감합니다. 카메라는 어느새 트레일러 차량 뒤편을 쫓고 있어요. 마치 사탄이나 악마 같은 존재가 이들의 뒤를 조용히 추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연출했는지는 자명하죠. 조만간 남자 주인공의 귀가 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퀀스는 일종의 복선 역할을 하는 셈이죠. 복선이란 갑작스레 일이 터져버리지 않도록 밑밥을 까는 역할이죠. 이 시퀀스는 8분 12초부터 9분 24초까지 1분이 넘는 꽤 오랜 시간 이어지기에 관객들에게 충분히 긴장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관객은 이 시간 동안 마음의 준비를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죠. 남자와 여자는 어떤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상자 정리를 합니다. 대화의 내용으로 봐서 벼룩시장 같은 길거리 상점을 준비하는 듯해요. 상품을 선별하고 준비하며 남자는 사운드 체크했는지 누군가에게 묻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와 누군가 치고 있는 드럼 소리가 들리다가 갑자기 귀가 먹은 것처럼 삐 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건 남자의 주관적 입장에서 소리가 먹어버린 것을 관객이 같이 들은 것입니다. 갑자기 모든 소리가 확 줄어들고 삐 하는 기분 나쁜 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립니다. 남자는 귀를 만지며 무슨 일인가 하며 당황하죠. 옆에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하는데 남자만 멍하니 서 있습니다. 곧이어 남자가 드럼을 열심히 치고 여자는 굉음을 지르며 메탈을 부릅니다. 다시 공연을 하는 거죠. 음소거에 가까운 정적이 흐르다가 드럼과 보컬이 가득 채우니까 관객들은 이 사운드의 극단적 대비와 격차 때문에 깜짝 놀랍니다. 카메라는 남자가 드럼 치는 모습만 가만히 비추고 있는데 남자가 드럼을 치면 칠수록 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감이 멀어지죠. 화면이 바뀌어서 아침에 트레일러 차량이 주차된 모습이 보입니다. 다시 트레일러 내부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아까의 트레일러 씬과 대비됩니다. 귀가 멀어버린 남자가 듣고 있을 거의 음소거에 가까운 소리와 웅웅 울리는 동굴 같은 먹먹한 소리가 관객들의 귀를 간지럽힙니다. 남자는 누워서 눈을 번쩍 뜨고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뭔가 상황이 잘못된 것임을 직감한 것이죠. 남자는 일어나서 코를 풀어보지만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귀를 만지고 아아 소리를 내보지만 정말 작은 울림만이 들릴 뿐입니다. 관객들은 남자와 어느새 한몸이 되어 청각 장애인이 된 상황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소리를 체험하는 영화입니다. 청각 장애인을 체험하는 영화예요. 더 파더의 경우 치매를 체험하는 영화였죠. 영화는 이렇게 특정 상황에 처한 이들을 대리 체험하게 해줍니다. 영화만이 할 수 있는 영화의 쓸모와 가치 중 하나이겠죠.
남자는 샤워를 하지만 을에 들려야 할 물소리가 들리지 않고 믹서기 가는 그 시끄러운 소리도 잠잠하고 커피포트에 커피방울 떨어지는 소리도 물론 안 들립니다. 남자는 정면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어 남자는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말을 듣습니다. 당연히 안 들리죠. 이곳은 약국입니다. 약사는 누군가에게 전화하죠. 이분 청력이 10점 중에 2점 정도예요. 지금 저랑 대화도 잘 안 돼요. 잠시 우리는 일반인의 청력으로 약사의 말을 들었고 곧 남자 주인공이 입장이 되어 소리가 먹먹해지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 대비, 소리의 대비를 겪는 관객 또한 남자처럼 충격을 받죠. 약사가 바로 앞에서 말을 하는데 음소거가 되어 무슨 말인지 들리지가 않아요. 약사는 도저히 안 되겠는지 종이에 무언가 써서 소통합니다. 의사가 지금 오라 그랬다고 쓰자 남자는 이를 알아보고 이동합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남자의 목소리가 귀 먹기 전이나 귀 먹은 후나 일정하게 매끄럽다는 사실입니다. 남자는 지금 자신의 목소리조차도 들리지 않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실제 귀가 먹었다면 남자의 목소리는 일정한 톤이 되면 안 돼요. 지나치게 목소리가 크거나 불규칙한 음성으로 기괴하게 들려야 합니다. 청각 장애인에 대한 고증이 아쉬운 부분이죠. 하지만 이런 고증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청각 장애인들이 이 영화에 몰입하도록 돕기 위해 일부러 이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주인공을 비롯한 청각 장애인들이 대사를 불편하게 내뱉으면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막을 달아야 하고 그러면 몰입이 깨지겠죠. 감독은 대사를 잘 들리게 하자고 나름의 연출적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남자는 밖으로 나와서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가는 길에 룰루에게 전화하죠. 이때도 재미있게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립니다. 물론 남자는 이 사이렌 소리뿐만 아니라 전화 너머의 소리도 전혀 못 듣죠. 남자는 정막 속에서 룰루에게 독백하는 상황인 겁니다. 아마도 남자는 룰루의 자동 응답 기능에 목소리를 남긴 것 같아요. 남자가 어느 실내의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병원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도 구도는 가운데에 열려진 문 너머로 남성이 보입니다. 아까 트레일러 촬영에서 우리가 익숙히 보았던 바로 그 구도이죠. 감독은 일부러 이런 구도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좁은 문 속에 인물을 둠으로써 마치 남자가 어딘가에 갇혀 있는 듯한 답답한 인상을 줍니다. 남자가 처해 있는 지금 상황과 이 화면의 구도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죠. 좋은 연출입니다. 형식과 내용은 언제나 일치하는 게 좋습니다. 답답한 상황이라면 답답한 구도를 만들어야겠죠. 즐거운 상황이라면 즐거운 구도를 만들어야겠죠. 그런 게 어떤 구도일지는 아마 감독마다 다 다를 겁니다. 형식은 보이는 것이고 내용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일치해야 잘 만든 영화이겠죠. 로빈 씨, 간호사가 부르지만 남자는 미동도 않습니다. 간호사가 다가가 로빈을 두드립니다. 곧이어 로빈은 어느 방에 앉아 귀에 이어폰을 끼고 목소리를 냅니다. 의사는 로빈의 귀가 어디까지 들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자기가 말하는 단어를 듣고 따라하라고 로빈에게 지시하죠. 베이스, 메이스, 커즈, 다즈, 맙, 노이즈, 서치, 스로트, 디치, 피쉬, 링, 브룸. 의사가 말해주는 단어를 조금씩 틀리게 발음하던 로빈은 의사가 라이프, 팀, 리드 등을 발음하는데도 전혀 대답하지 못하고 머리를 만지며 절망스러워합니다. 여기서 배경음은 적당히 고조되며 좌절감을 자아냅니다. 제가 이런 방식으로 등장인물들의 행동과 대사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이유는 저도 이런 영화 각본을 쓰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화를 만들고 싶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쓰거나 만들지 못하더라도 그 정도 영화를 만들 수 있고 영화를 쓸 수 있는 정도의 경지에 다다르고 싶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만약 각본가나 감독이라면 청각 장애인을 소재로 영화를 만든다면 가정해 보죠. 여러분은 청각 장애인을 어떻게 묘사하시겠습니까? 스토리를 어떻게 쓰시겠어요? 이건 생각보다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정말 어려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상 이런 주제로 대본을 쓰라고 하면 상투적 이미지, 상투적 스토리만 늘어놓고 말아요. 상투성을 벗어나서 새로움을 추구하면서도 2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만들려면 엄청난 내공과 생각들, 고민이 필요하겠죠. 영화는 스토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메시지도 있고 감동도 있고 철학도 좋고 재미도 있어야 합니다. 말은 쉬운데 정말 이렇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청각장애인이 이 영화를 보았을 때 불편하거나 상처받지 않아야겠죠. 비청각 장애인들이 보았을 때 청각장애인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작업을 사운드 오브 메탈의 감독 다리어스 마더는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명작이고 아카데미에 노미네이트 되었겠죠. 자, 그런 작업을 어떻게 해냈는지 궁금하시죠? 그런 관점으로 이 분석, 대본 분석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씬마다 묘사하며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영화를 배워가고 숙달해 갑니다. 이런 작업을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 영화 각본을 쓰고 영화를 만들어내는 경지에 다다르겠죠. 자, 어떻게 감독이 장면을 설정하고 구체하는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스토리를 구성하고 주제를 드러내는지 보세요. 이 모든 게 영화 공부죠. 저는 지금 이 사운드 오브 메탈의 2시간 전체의 대사와 음악과 장면을 글로 다 썼습니다. 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낸 거예요. 2시간짜리를. 이거 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6시간? 8시간? 어쩌면 10시간?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매 영화마다 해보세요. 그럼 반드시 실력이 늘고 영화가 보입니다. 자, 계속해보죠. 의사는 차트를 보여주며 남아있는 청각이 오른쪽 귀는 28%, 왼쪽 귀는 24%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청각을 이렇게 수치화해서 나타낼 수 있는지는 의문이에요. 영화적 설정이자 영화적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설사 실제 검사로는 이런 게 없을지라도 이렇게 수치로 표현해 보여줌으로써 관객들은 주인공 루빈의 청력이 얼마나 저조하게 남았는지 숫자로 정확하게 인지하고 가늠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청력이 얼마나 남았는지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 하더라도 추상적으로 되어 애매하게 짐작되겠죠. 관객은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영화는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사실과 다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다큐의 주체는 진실이겠지만 영화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관객입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이 수치화된 청각 정보가 마음에 들었어요. 의사는 덧붙여서 설명합니다. 청각이 오른쪽 28%, 왼쪽 24% 남아있다는 것의 의미는 아무리 크게 말해도 음량을 최대로 해도 70에서 80%의 말은 안 들릴 거라고 하죠. 이렇게 말하니 좀 더 분명하게 와닿습니다. 잘 써진 대사겠죠. 루빈은 어떻게 해야 하죠? 청력을 어떻게 되찾죠? 묻습니다. 의사는 큰 소리에 절대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또 검사를 해서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알아봐야 한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달팽이관을 우회하는 이식수술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루빈은 그럼 그거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의사는 간단치 않다고 말합니다. 고도로 복잡한 수술이고 비용도 꽤 비싸다고 말하죠. 비용이 4만에서 8만 달러 정도라고 말합니다. 보험도 안 되고요. 루빈은 오로지 수술을 해서 빨리 해서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 루빈의 직업은 드러머고 드러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자기 삶의 전부가 드럼이고 음악이며 투어인데
소리를 못 들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거죠. 어떻게든 듣는 것만이 루빈에게 중요한 것이겠죠. 의사는 잃어버린 청력은 다시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남은 청력이라도 보존하셔야 한다고 말하죠. 루빈은 한마디로 딜레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인공이 청각 장애인인데 직업이 드러머예요? 이런 설정 다분히 의도적이죠. 만약 루빈이 사운드와 관계없는 직업이었다면 루빈이 그토록 들으려고 애쓰는 이유가 좀 불분명하고 흐릿했을 겁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듣고 싶다. 뭐 이런 당위적인 설정만으로 감동을 줄 순 없겠죠. 루빈은 가수나 드러머여야만 했고 덕분에 그의 고뇌와 갈등이 자연스레 납득이 됩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달리기 선수가 다리 부상을 당하거나 화가가 시력을 잃는다거나 작곡가가 청력을 잃는 식의 설정도 가능했겠죠. 다만 이렇게 잡았을 경우 지나치게 인물이 자기적이란 느낌은 지울 수 없겠죠. 영화는 이게 맞지만 소설에서는 이렇게 인물 설정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스테레오타입에 의존하는 고정관념에 의존하는 경향성은 웹툰이 가장 크고 웹툰, 만화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영화, 그 다음에 소설 순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웹툰이나 만화야말로 전형적인 인물 유형을 항상 내세우면서 독자들을 사로잡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화가 제일 전형적입니다. 인물들이. 그 다음에 영화, 그 다음에 소설이에요. 소설은 전형적이면 망합니다. 자, 병원 씬이 끝나고 콘서트장 씬이 나옵니다. 루빈이 정신없이 드럼을 두드리는 장면이 보입니다. 의사의 조언을 이미 알고 있지만 생계와 직업과 모든 것이 달린 드러머를 의사의 조언을 이미 알고 있지만 생계와 직업과 모든 것이 달린 드러머를 그만둘 수 없었던 것이죠. 귀를 올리던 드럼 소리는 점점 작아지며 루빈이 듣고 있는 드럼 소리가 되어버립니다. 콘서트장의 활기와 극단적 대조를 이루는 사운드는 먹먹하게 느껴집니다. 아랑곳 않고 드럼을 치던 루빈은 도저히 안 되겠는지 드럼을 치다 말고 밖으로 나가버려요. 루빈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공연장 뒤편을 서성입니다. 노래를 부르던 여자친구 룰루는 루빈을 따라 나왔어요. 룰루의 음성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루빈은 나 하나도 안 들려 라고 말합니다. 귀가 안 들린다는 말에 룰루는 말없이 루빈을 안아줍니다. 이 씬도 예상 가능하긴 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씬이었죠. 자, 화면이 전환됩니다. 식당입니다. 룰루는 종이에 낱말을 적어 루빈과 소통합니다. 청력 다시 돌아온대? 그래, 돌아올 거야. 수술이 있대. 뭐? 간단한 거야. 이식 수술이야. 여기다가 뭘 집어넣는데 그럼 돌아올 거라고. 괜찮아, 루. 4만에서 8만 정도래. 그래도 돌아올 거야. 그때까진 일단 계속하면 돼. 루빈의 말을 듣는 룰루의 표정이 점점 울 것만 같습니다. 루빈은 공연을 강행하려 하지만 룰루는 안 된다고 말하죠. 루빈은 자신이 기계처럼 칠 테니까 맞춰서 부르라고 하지만 룰루는 종이에 이제 공연 안 할 거야 라고 적습니다. 루빈은 우리 투어 계약했잖아 라고 말하죠. 룰루는 is not safe, is not safe 연달아 강조합니다. 루빈은 식당을 나가버리고 말고 룰루는 혼자 남아 눈물을 글썽입니다. 인디 가수가 겪을 법한 지극히 현실적인 투어 계약이란 조건 때문에 루빈은 공연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런 디테일이 이 영화를 더욱 사실적으로 보이게끔 만들죠. 갈등 구도는 간단합니다. 루빈은 공연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룰루는 공연은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정반대되는 욕망이 서로 끝없이 부딪히기에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재밌죠. 밖에 나간 루빈은 큰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담배를 빌리고 그 목소리를 룰루는 식당에서 듣습니다. 루빈은 서성이며 담배를 피웁니다. 적막하게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이런 식으로 감독은 일상음을 순간순간 제거함으로써 관객이 루빈의 입장이 되어 청각 장애를 직접 느끼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소리가 갑자기 사라질 때의 적막함, 고요함은 압도적인 느낌이 있어요.
참 좋은 연출입니다. 룰루는 헥터란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로빈을 바꿔줍니다. 룰루는 로빈에게 전화기에 대고 말해보라고 합니다. 로빈은 전화기를 식탁에 내려놓고 자기 혼자 짓거립니다. 로빈은 정말이지 되는 대로 농담과 짜증 섞인 대사를 짓거리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룰루는 고개를 흔들며 폰을 달라고 합니다. 로빈의 상태를 확인한 헥터는 로빈을 모임에 데려오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룰루는 로빈에게 다시 전화한대 라는 말을 육성으로 하지만 알아들을 리 없죠. 그래서 똑같은 말을 종이에 적어서 로빈에게 보여주죠. 이런 디테일한 상황들이 로빈의 상태를 더욱 실감나게 만듭니다. 이제 어떡하냐고 자꾸만 묻는 로빈을 룰루는 하염없이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식당 씬에서 감독은 로빈보다 룰루를 의도적으로 보여줍니다. 즉, 이 씬의 목적은 로빈을 바라보는 룰루의 반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막 청각장애인이 되어버린 사람을 바라보는 가족, 친구, 지인의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이번 씬의 목적이겠죠. 당연히 안타깝고 슬프고 어이없고 몸둘 바를 모르겠죠. 트레일러 차에 탔는데 헥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룰루는 전화를 받더니 로빈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려줍니다. 어딜 좀 가보래 라고 룰루는 이야기하고 로빈은 창밖을 바라보죠. 무언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드는 진중한 음악이 깔리고 차는 빗속을 달립니다. 로빈은 창밖을 보고 룰루도 창밖을 보고만 있어요. 두 사람은 넋나간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것처럼 또 보입니다. 풍경은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차는 적막함 속을 달립니다. 로빈은 밤에도 뜬 눈으로 지새고 아침에도 어딘가를 응시하며 초조하게 앉아 있습니다. 다시 차는 달리고 비는 하염없이 내립니다. 아무런 대사도 없는 이 장면들은 두 사람이 어딘가 멀리 이동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동하는 동안 로빈이 알아듣지 못하니 자연스레 말이 없어진 상황을 보여줍니다. 음악 소리가 점점 고조되며 불안한 느낌이 스멀스멀 밀려옵니다. 해바라기 핀 거리를 갑자기 트레일러 차량은 큰 소리를 내며 지나갑니다. 바로 앞씬까지 감독은 의도적으로 생활음을 제거했기 때문에 무척이나 고요했겠죠? 이러한 일상 세계의 소리들이 평소보다 더 거대하게 들립니다. 이런 소리의 완급 조절이 이 영화의 미학입니다. 어느 숲길 속으로 차는 달립니다. 중간에 청각장애 아동구역이란 표지판이 보입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없습니다. 차는 이윽고 어떤 장소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릴 때 두 사람을 잡는 카메라가 요란하게 흔들립니다. 아마 핸들드로 찍은 게 분명한데 일부러 요동을 준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갖고 있을 내면의 불안을 카메라는 이렇게 흔들리게 포착한 것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강아지를 안고 다가옵니다. 이 할아버지가 로빈이라고 부르지만 정작 로빈은 할아버지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룰루도 인사를 하는데 할아버지는 죄송한데 제가 입술을 읽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할아버지도 청각장애인이었던 거죠. 할아버지는 강아지를 룰루에게 맡긴 채 로빈과 함께 2층으로 올라갑니다. 할아버지는 마이크를 찾는데 무언가 말하면 모니터의 음성이 문자로 변환되어 로빈에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소통하는 거죠. 할아버지는 자신이 독순술을 한다고 소개합니다. 할아버지는 로빈에게 마약 중독자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로빈은 예 답하죠. 청력을 잃고 나서 헤로인 생각이 났냐고 묻자 로빈은 오늘은 안 되겠어요. 머리가 복잡하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라고 말해요.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폭탄이 터져서 청력을 잃었다고 말하죠. 폭탄 터질 때 들었던 음악을 아직도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후론 모든 걸 잃었다고 자식도 아내도 오해하지 말라고 덧붙이며 청력 때문은 아니고 맥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할아버지는 마약에서 손 뗀 지 얼마나 됐는지 로빈에게 묻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은 할아버지가 대화를 이끌어가는 방식입니다. 마약 중독자인 로빈에게
자신은 알코올 중독자라고 밝히죠. 같은 중독 성향을 공유함으로써 연대의식을 로빈은 느꼈을 겁니다. 마음의 벽이 허물어졌겠죠. 우리는 같은 청력 장애인데 저분도 같은 중독자네. 우리는 닮은 점이 많네. 이렇게 말이죠. 로빈은 할아버지의 스토리를 듣고 마음을 열어서 마약 끊은 지 4년째라고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묻습니다. 로빈은 룰루를 좀 보고 오겠다고 말하죠. 둘이 만난 지 얼마나 됐는지 할아버지가 묻자 4년 됐다고 로빈은 답합니다. 횟수로 추측해 보았을 때 룰루를 만나서 마약을 끊게 된 지 4년째가 되는 셈이죠. 이런 식으로 주인공들에 대한 정보가 하나씩 오픈됩니다. 음악을 연주하냐고 할아버지가 묻자 지금은 아니라고 더 이상 못한다고 로빈은 답합니다. 로빈은 이식 수술할 때까지 연주를 못한다고 말하죠. 할아버지는 여기가 청각 장애인 공동체라고 알려줍니다. 이 공동체의 리더인 셈이죠. 자, 할아버지는 로빈에게 우리가 고치려는 건 귀가 아니라 머리라고 알려줍니다. 로빈에게 루를 데려오라고 하죠. 로빈과 루가 나란히 앉아있는 상황에서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로빈, 여기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화도 배우고 발 디딜 곳을 찾는 거죠. 어때요? 로빈은 그러면 좋겠지만 지금 저희가 돈이 좀 부족해서요.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저희 교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청각장애인을 후원한다고 말해주죠. 로빈은 종교에 관심 없고 교회도 안 다닌다고 말하는데 할아버지는 종교랑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거라고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여기서 지내고 싶은지만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루가 보기에 로빈이 도움이 필요한 것 같냐고 묻자 루는 고개를 끄덕여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로빈이 여기서 지내려면 혼자 지내야 한다는 것이죠. 바깥 세상과 접촉을 끊고 폰도 없이 지내야 합니다. 어떤 사람한테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해줍니다. 로빈은 뜻밖의 제안에 생각해본다고 말하고 며칠만 경험해보면 안 되냐고 부탁해요. 할아버지는 미안하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안 된다고 말하죠. 루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을 글썽이고 로빈은 루에게 어서 가자고 고마웠다고 합니다. 만약 루와 로빈이 같이 지내는 조건이었다면 처음부터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드라마가 성립하기 위해서 감독은 루와 로빈을 떨어뜨려 놓아야만 했겠죠. 여기서 두 개의 조건, 즉 두 개의 욕망이 충돌합니다. 로빈은 룰루와 함께 있고 싶은데 공동체에 지내자니 룰루와 떨어져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만약 언제까지 로빈은 룰루와 대책 없이 돌아다닐 수도 없어요. 로빈은 어떻게든 치료를 받아야 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기에 공동체에 지낼 수밖에 없고 그러자면 룰루와 이별은 필연적인 것이 되죠. 딜레마 상황입니다. 저녁이 되고 트레일러 차량이 보여요. 루는 뚫어지게 무언가 작업하는 로빈을 바라보죠. 로빈은 루에게 데이턴 공연을 그래도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로빈의 머릿속에는 공연 생각뿐이죠.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자신의 귀를 치료해야 하니 더 절실했을 것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는 거죠. 수술비 모일 때까지 어떻게든 해본다고 로빈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로빈을 루는 못마땅한 얼굴로 바라봅니다. 루는 로빈이 한없이 걱정되고 안타깝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포옹하는데 화면이 전환되어 아침이 됐고 로빈이 무언가 부수는 소리에 루는 잠에서 깹니다. 로빈은 루가 그만하라는 말도 못 듣고 소리를 지르며 무엇인가를 미친 듯이 밟고 부수고 있어요. 로빈은 자신의 귀가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이성을 잃고 악기를 부수는 듯합니다. 루는 이런 로빈 앞에서 엉엉 울죠. 흥분한 로빈 앞에서 루는 노트에 글씨를 쓰며 소통하려고 합니다. 로빈은 날 지지해달라고, 응원해달라고, 나랑 살기 싫어? 라고 말합니다. 인상적인 것은 아까 할아버지와 면담하던 순간부터 이 장면까지 여자친구 루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루는 무언가 말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감독이자 각본을 쓴 다리어스 마더는 루의 입을 닫아버립니다. 침묵으로 로빈을 바라보게 만들죠. 로빈은 상담할 때부터 초조해하더니 점점 감정이 격해져서 무언가 부숴버린 상황까지 치달았습니다. 로빈이 점점 미쳐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대조적으로 루는 할아버지와 상담할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차분해요. 거의 미동도 않고 가만히 듣거나 조용히 울 뿐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루와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로빈이 대조되죠. 두 주인공의 상반된 성격이 잘 드러나면서도 하루아침에 청각장애인이 되어버린 로빈의 처지와 그런 애인을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루의 처지를 절묘하게 드러내는 묘사입니다. 로빈은 흥분해서 소리치며 말합니다. 앨범 때문에 그런 거지 돈 어디서 많이 준대. 안 들려? 네 말 하나도 안 들린다고. 나의 집 귀머거리야. 엿됐다고. 알겠어. 로빈의 감정이 불안하게 폭발할 동안 루는 가만히 듣다가 노트에 글씨를 적습니다. 로빈은 아니 내가 필요한 건 내 아가리에 총을 박는 거야. 내 아가리에 총을 박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이런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죠.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결코 하면 안 되는 말을 로빈은 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미 로빈은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이미 이런 로빈을 루가 말없이 쳐다보자 로빈은 미안해. 지금 엉망진창이라서 그래. 이렇게 말하죠. 마침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고 루는 난 비행기 탈 거야. 자긴 거기로 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아주 짧은 시간에 전개되었지만 충분히 납득이 가죠. 어쩌면 청각장애인이 되어버린 일반인이 겪을 법한 혼란과 혼돈, 좌절, 분노, 이성의 상실 등을 단시간에 압축해서 로빈은 보여줍니다. 결국 로빈이 공동체에 들어가게 된 것은 로빈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로빈이 루처럼 평정심을 갖고 이성적으로 무겁게 행동했더라면 어쩌면 루와 동행하며 살았을지도 몰라요. 택시에 묵묵히 짐을 싣는 루를 로빈은 어떻게든 말리고 설득하려 합니다. 로빈은 루가 필요하다고 절규하며 하소연합니다. 이미 흥분해버린 로빈의 말이 루에게 들릴 리 없겠죠. 루는 무언가 노트에 적어 로빈에게 보여주고 로빈은 싫어합니다. 아마도 자기는 그래도 가야만 한다는 그런 내용 같아요. 루는 로빈의 손을 잡고 신신당부합니다. 네가 혹시라도 자해하면 날 해치는 거야. 나도 자해할 거라고. 루는 자신의 자해한 상처가 가득한 팔목을 보여주며 로빈에게 말합니다. 약속해. 약속하라고 로비. 아니면 이거 다 헛짓이니까. 빨리 약속해. 거기로 돌아간다고 빨리. 로빈이 무언가 조건을 걸려하자 루는 단호하게 외칩니다. 아니 그냥 약속해. 거기로 돌아가. 로빈은 울먹이며 말합니다. 네가 날 기다려준다면 알았지? 난 너 없이 못 살아. 넌 내 전부야. 나 기다려줘야 해. 알았지? 이런 로빈을 보며 루는 고개를 끄덕이며 키스해줍니다. 두 사람은 울먹이며 서로를 봅니다. 생이별의 순간이란 이런 것을 말하는 걸까요? 루는 이제 떠나려 하고 로빈은 어떻게든 붙잡으려 합니다. 로빈은 메일을 써서 안부를 전하라고 당부합니다. 안 되면 돌아오라고. 내가 어떻게든 이걸 고쳐보겠다고 로빈은 말하죠. 사랑해, 사랑해 말하며 두 연인은 헤어집니다. 차 문을 닫으며 로빈은 마더퍽, 오 마더퍽 연달아 말합니다. 택시는 요요히 떠나고 로빈은 할 말을 잃은 채 퍽이란 단어만 내뱉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잘못한 게 없는데 망할 청각장애 때문에 생이별을 한 셈이죠. 이 시퀀스에서 두드러진 것은 루의 단호함입니다. 로빈의 절규와 호소도 안타깝지만 시종일관 차분하게 대처하던 루가 급기야 소리치는 장면이 안타까움을 더욱 극대화시키죠. 이 씬을 보면서 심파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모두 절규하고 눈물 흘리고 관객 또한 가슴이 울컥해지지만 이것은 심파가 아닙니다. 자, 심파와 심파가 아닌 장면의 차이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 장면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려왔던
개연성들의 결과와도 같습니다. 로빈의 급작스런 청각장애 발생과 할아버지의 공동체 영입 제한, 로빈의 이성 상실과 두 사람이 더 이상 같이 있지 못하게 된 모습, 이런 것들이 하나씩 설득력 있게 맞물리며 로빈이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달리 없음을 관객들은 납득합니다. 로와 로빈이 생이별해야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보고 탄식하지 않을 사람은 없겠죠. 둘은 헤어지기 싫지만 헤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황이 이 둘을 떼어 놓았고 상황이 울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억지도 없죠. 무척이나 자연스럽습니다. 저녁 하늘을 배경으로 풀이 흔들리며 멀리서 경적 소리가 들립니다. 이 화면이 지나가고 로빈은 할아버지를 따라 어디론가 걸어갑니다. 자, 러닝타임 42분을 기점으로 로빈의 청각장애인 공동체 생활이 시작됩니다. 할아버지는 로빈을 침실로 안내합니다. 두 명이 같이 쓰는 공동 침실입니다. 로빈은 애써 룸메이트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다들 귀가 먹었으니 굳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손짓과 표정으로 서로의 인사를 전달할 뿐이죠. 할아버지는 로빈 앞에서 운전하는 신용을 하며 키를 달라고 합니다. 로빈은 차 키를 건네죠. 할아버지는 이번에는 전화하는 신용을 하며 핸드폰을 달라고 해요. 로빈은 이러지 맙시다. 그러지만 할아버지의 집요한 제스처에 결국 핸드폰을 주고 맙니다.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 청각장애인 공동체는 외부와 단절되어야만 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 세계는 귀가 들리는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내부 세계, 즉 이 공동체는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의 세계죠. 이 두 세계는 당연히 서로 차별됩니다. 위계가 지어져 버리죠. 듣는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압도적 우위에 있죠. 귀가 먹어버린 사람들은 수화를 애써 배워야만 하지만 귀가 들리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죠. 어쩌면 청각장애인 공동체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고립을 택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나가봤자 어울리지도 못하고 차별당하고 무시당할 게 뻔하기에 같은 처지의 청각장애인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르죠. 이런 삶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공기 좋고 전망 좋고 환경 좋은 이곳에서 세상 만사 시름 다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죠. 청각장애인들 10명 정도가 동그랗게 빙 둘러서서 수화로 소통합니다. 할아버지 옆에 뻘쭘하게 서 있는 로빈은 이 모습을 그저 보고만 있어요. 청각장애인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익숙하지만 로빈을 비롯한 관객들은 신기하기만 합니다. 이 영화는 로빈이라는 청각장애인의 경험을 대리 체험하게 해주는 영화이면서 동시에 청각장애인 공동체의 일상을 엿보게 해주는 영화입니다. 자연스레 청각장애인 공동체에 스며드는 로빈을 보면서 관객들도 그들의 일상을 공감하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로빈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로빈은 낯선 세계로 인도하는 안내자 같은 역할입니다. 자, 머릿속에 이런 구도를 상상해 보세요. 기존 세계,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 세계가 있고 낯선 세계, 즉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어떤 세계가 있습니다. 이 두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중간 브로커 같은 역할을 로빈은 담당합니다. 이건 모든 소설과 모든 영화에서 이런 류의 낯선 세계를 묘사할 때 대표적으로 쓰는 방법론이기도 합니다. 낯선 세상에 접속하고 그 세계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앨리스 같은 평범한 세계에 살던 중간적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로빈은 처음엔 보통 사람이었다가 점점 낯선 세상의 거주자가 되어가죠. 모든 낯선 세계를 다룬 이야기들이 주인공의 이러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로빈은 청각장애인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이자 청각장애인 공동체를 속속들이 묘사하기 위한 도구로서 작동합니다. 객관화인 거죠. 내부인은 객관을 할 수가 없어요. 외부인만이 내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객관화입니다. 만약 청각장애에 대해
청각장애 공동체에 대해 알고 싶다면 사운드 오브 메탈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객관적으로 잘 표현했어요. 정말 탁월하게 잘 만든 영화이죠. 영화는 이렇게 낯선 분야와 낯선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깊숙이 알게 해주는 교육적 효과도 달성합니다. 만약 이 영화가 다큐나 신문 르포 기사로 만들어졌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이 정도의 깊은 몰입감과 드라마를 선사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영화라는 매체의 매력은 이처럼 같은 사안도 세련되게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공감력을 극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청각장애를 다룬 영화 중 이 영화는 반드시 거론되어야 할 영화라 생각합니다. 무음으로 10여 명의 사람들이 수화로 소통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진귀합니다. 리더는 루빈을 소개합니다. 루빈이 말하자 리더가 수화로 그 말을 동시 통역하죠. 루빈의 말이 끝나자 사람들은 박수를 치는 대신 박수에 해당하는 수화를 손짓으로 표현합니다. 이제 루빈의 오른편으로 한 사람씩 돌아가며 자기소개를 해요. 수화로 말하니까 당연히 루빈은 못 알아듣지만 그래도 소개를 꾸준히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관객들도 마치 그 현장에 같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어 식사 시간입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사람들은 요란하게 수화로 대화해요. 누구도 목소리를 내지 않고 손짓과 표정으로 소통합니다. 이런 장면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신비로운 경험입니다. 지금도 청각장애인이 일상으로 겪어낼 그런 경험을 일반인은 낯설게 바라볼 수밖에 없죠. 왜 지금까지 이런 영화가 없었나 싶을 정도로 이 씬은 보는 것만으로도 강렬한 느낌을 줍니다. 식탁에 둥그렇게 둘러앉은 모든 이들이 요란하게 소통하는데 여기에 낄 수 없는 루비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식사를 이어가죠. 아마 어떤 일반인이라도 그 자리에 앉으면 루빈처럼 조용히 밥만 먹을 것입니다. 즉 상황의 역전, 관계의 역전이 일어난 거죠. 만약 청각장애인이 일반인의 식탁에 앉았다면 정확히 반대의 상황이 일어났겠죠. 의도하지 않았지만 들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만 왕따가 되겠죠. 그런데 로빈이 그런 일반인의 심정이 되어 거기에 앉아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외로운 겁니다. 이런 로빈을 보며 관객들은 청각장애인들의 생활성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탁월한 연출이고 설정이죠. 장애인 영화, 소수자 영화는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빈은 답답한지 밖에 담배 피러 나왔어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서 두 눈을 뜨고 룸메이트를 쳐다보기도 합니다. 낮에는 교실에서 수업을 듣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에 로빈은 이방인처럼 보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각자 할 일이 있는데 리더 할아버지는 칠판에 로빈이 할 일을 적습니다. Learn how to be deaf. 청각 장애인 되는 법 배우기. 인상적인 씬이죠. 우리는 보통 장애인 되는 법이라는 게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이란 정체성은 무언가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비장애인이 장애인이 되는 순간 이전에는 불편하지 않았던 지점들이 불편해지겠죠. 삶의 많은 부분들이 순식간에 변화해버리죠. 이 영화는 그런 변환의 지점들을 세밀하게 잘 보여줍니다. 장애인 되는 법이란 장애인으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함을 의미하죠. 이건 비단 장애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공부가 아니라 어쩌면 비장애인들이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공부라고도 생각합니다. 왜 학교에서는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의 삶에 대해 가르쳐주지 않는 걸까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런 과목들은 그토록 오랜 시간 공들여 가르치면서 장애인이나 소수자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은 왜 과목으로 지정하지 않는 걸까요? 이런 영화로 인해 우리가 미처 배우지 못했던 과목을 지금이라도 깨닫게 됩니다. 어벤져스라는 가상의 히어로 공동체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도 장애인 공동체의 삶에는 무지한 우리가 왠지 모르게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자, 리더 할아버지는 로빈을 데리고 어느 교실에 갑니다. 리더는 노크를 하는 대신 문을 열고 스위치를 깜빡깜빡거려요. 자신이 왔으면 알리죠.
청각 장애인들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시각을 이용한 노크를 하는 셈입니다. 사소한 씬으로 보이지만 정말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라 충격적이었습니다. 여자 흑인 선생님이 나오고 루비는 교실로 따라 들어갑니다.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이 앉아 있어요. 이 아이들은 수화를 배우는 중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루빈에게 수화로 소통을 시도하지만 루빈은 전혀 못 알아듣죠. 선생님은 칠판에 다이앤이라고 이름을 적어 보입니다. 루빈은 자신이 루빈이라고 말하지만 선생님은 칠판에 적어달라고 부탁하죠. 루빈은 흰 칠판 한가득히 자신의 이름 루빈을 적습니다. 작게 적어도 될 것을 일부러 크게 적은 것은 반항적인 그의 태도를 엿보게 하죠. 루빈은 아직도 이 모든 상황이 이해 안 가고 싫고 짜증나고 귀찮은 상태입니다. 어떤 한 아이가 갑자기 흥분해서 의자에서 일어나서 몸을 흔들어요. 이 아이를 선생님은 진정시키죠. 루빈은 이런 모든 상황이 낯설고 불편하기만 합니다. 자신은 다 큰 어른인데 초등학생들과 수업을 들어야 하다니 자존심이 상할 만도 하죠. 선생님은 검지와 중지를 교체하는 법을 루빈에게 알려줍니다. 아이들도 루빈을 따라서 검지와 중지를 교체하죠. 이게 무슨 뜻인지는 관객도 루빈도 모르지만 아무튼 좋은 뜻인 것 같습니다. 곧이어 다른 선생님이 칠판 한가득 그림을 그리고 단어를 쓰며 수업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이 둘러앉아 있어요. 수화 수업은 어른 클래스도 있는 것 같아요. 루빈은 아이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청각 장애인이 되는 법을 서서히 습득해 갑니다. 루빈은 수화를 처음엔 내키지 않아 하다가도 선생님을 따라합니다. 루빈과 한 여자 어른은 둘이서 숲을 가로질러 가요. 어디론가 이동하는 중이죠. 루빈은 저택에 들어가기 직전에 금방 온다 말하고 아까 할아버지에게 상담받은 그 2층에 몰래 올라갑니다. 루의 소식을 알아보기 위해 노트북에 접속하죠. 루는 루빈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여기서는 외부와의 소통이 모두 차단된 상황이라 루빈의 이런 일탈 행동이 이해가 갑니다. 루빈은 루의 편지를 환하게 웃으며 읽습니다. 밤이 되죠. 루빈은 홀로 담배를 피우다가 욕을 내뱉으며 담배를 던집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루빈은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지붕을 수리 중입니다. 몸에 좀이 쑤셔 움직이고 있었나 봐요.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었는지 모르죠. 리더 할아버지 존은 이 모습을 보고 루빈을 자기 방으로 데려갑니다. 왜 그런 거야, 루빈? 지붕요? 고치고 있었죠? 처마 하나가. 지붕 고치고 있었다니까요? 리더 존은 단호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고쳐도 돼. 루빈은 어리둥절해서 한동안 침묵하다가 알았다고 말합니다. 조의 대사는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단지 처마만 고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청각 장애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장애 상태 또한 안 고쳐도 된다라고 들립니다. 실제로도 저는 이런 이중적 의미로 루빈에게 단호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을 의례 불쌍하게 여기며 장애인들이 치료받고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여기죠. 이런 생각에는 장애인들의 애초부터 몸이 고장난 존재로 보는 편견이 깔려 있습니다. 비장애인들은 몸이 완전하고 멀쩡한데 장애인들은 뭔가 부족하고 허술한 존재인 거죠. 이런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을 리더 존은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 또한 불완전한 것일까요?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을 불쌍하기만 보아도 되는 걸까요? 일부 신체가 소실되거나 기능을 제대로 못하더라도 얼마든지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불쌍하지도 안타깝지도 않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일 뿐이에요. 비장애인들은 자꾸만 장애인들과 자신을 분리시키려는 나쁜 습관을 갖고 있죠. 장애인들이 호소하는 것은 우리를 특별하게 보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으로 대우하고 존중해달라는 것이죠. 존은 루빈에게 숙제를 하나 냅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면 따뜻한 커피가 준비되어 있을 텐데 어떤 방에서 그저 앉아있기만 하면 된다고 말이죠. 그저 앉아있을 수 없을 때 조가 준비해둔 종이와 펜을 갖고 무슨 말이든 쓰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읽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쓰라고 하죠. 다시 앉을 수 있을 때까지 말이죠. 로빈은 사춘기에 다소 반항적인 아이처럼 이 말을 듣고 있고 존은 단호하고 엄격한 자상한 부모처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존은 로빈에게 이런 숙제를 내어주었을까요? 로빈이 청각장애인 공동체에 적응 못하고 자꾸만 겉돌고 반항하고 자기 멋대로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존은 로빈을 길들이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독방에서 가만히 앉아있으란 말은 명상하라는 의미죠. 몸에 에너지가 넘쳐서 근질근질한 사람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말만큼 곤욕은 없을 겁니다. 특히 로빈은 좋은 실력을 가진 드러머였고 날마다 착실히 운동을 했으니 그저 로빈에게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말은 얼마나 힘든 요구로 느껴졌을까요? 하지만 저는 조의 이런 조치가 로빈에게 반드시 필요했다고 봅니다. 우선은 청각장애인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 자신을 다스릴 필요가 있겠죠. 로빈은 자신을 다스리는 잠잠하게 만드는 훈련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청각장애인이 된 자신을 로빈은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비청각장애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노력 자체가 허무하고 부질없으니 중단하고 이미 들을 수 없게 된 자신의 신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신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 몸은 너무 뚱뚱해. 내 얼굴은 너무 못생겼어. 난 키가 너무 작아. 이렇게 타고난 나의 기질과 성격, 신체를 부정해서는 자존감이 생기지 않겠죠. 이렇게 생겨먹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할 때만이 비로소 자존감이 생깁니다. 조가 로빈에게 무언가 자꾸 쓰라는 의미는 자신의 복잡하고 흐릿한 머릿속 생각들을 구체화해보라는 겁니다. 생각과 말은 다릅니다. 흐릿한 것들을 뚜렷하게 표현하는 것이 기도요, 명상입니다. 생각 정리 연습을 무한히 수행하면서 내 자신을 객관화시키라, 자기 객관화하라는 말이죠. 미래에 인생이 너무 힘들 때 나를 찾아오라고 조는 말합니다. 조도 자신의 아파트에서 똑같이 쓰고 있을 테니 말이죠. 조는 자신의 수련법을 로빈에게도 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말하자 조는 알았다고 합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베이글과 커피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습니다. 조가 놔뒀겠죠? 이것을 들고 로빈은 2층의 독방으로 올라갑니다. 정말 테이블 하나, 의자 하나, 노트와 펜 하나만 있습니다. 방이 텅 비었어요. 로빈은 의자에 앉습니다. 로빈은 베이글을 주먹으로 쾅쾅쾅 내리칩니다. 마치 사춘기 소년이 선생님에게 반항하는 것 같아요. 로빈은 아무것도 쓰지 않고 멍하니 노트를 바라봅니다. 그러다 갑자기 으악 소리를 지르죠. 연이어 소리를 꽥 지릅니다. 로빈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실실 웃습니다. 미친 영감탱이라고 말하며 조를 비웃죠. 그러다 문을 쾅 손으로 칩니다. 이러한 모습만 봐도 로빈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어린지 알 수 있습니다. 로빈이 공동체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기 위해선 이 수련이 필요한 것이죠. 어쩌면 로빈은 꽤 오랜 동안 마약 중독에 시달리고 여자친구 루와 단둘이 지내면서 사회성을 습득할 기회가 없었는지도 몰라요. 마치 한 마리 야생 고양이처럼 제멋대로 살아왔던 거죠. 이제 로빈이 배워야 할 것은 배려와 예절과 차분함과 인내와 순종입니다. 화면이 전환되고 로빈은 지루하게 공연을 관람하고 있습니다. 자, 시각만 자유로운 상황에서 청각은 무척이나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로빈 옆에 산만한 꼬마아이는 몸을 베베 꼬고 있습니다. 로빈은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그 꼬마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미끄럼틀 아래에 로빈이 앉아있고 위에 꼬마가 있습니다. 꼬마는 심심한지 철제 미끄럼틀을 손으로 두드립니다. 로빈은 아이가 두드리는 횟수와 박자에 맞춰 미끄럼틀을 두드리죠. 아이도 이를 즐기다가 어느새 로빈의 박자에 맞춰서 미끄럼틀에 귀를 기울입니다. 두 사람은 철제 미끄럼틀이 울리는 소리로 서로 교감을 나눈 겁니다. 마치 동화 같은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특히나 일상음이 배제된 로빈의 청력으로 미끄럼틀의 둥둥거리는 소리만 들려서
이 씬이 더욱 인상적으로 관객에게 다가갑니다. 곧이어 감독은 알록달록한 나무의 윗부분이 일렁이는 것과 갈대가 바람에 하염없이 나부끼는 것과 구름이 유유히 흘러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풀벌레 소리, 바람 소리가 들리고 음악이 고요히 흐릅니다. 이 자연 풍광 시퀀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 씬은 보통 감독이라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뺐을지도 몰라요. 이 씬은 자체적으로 의미를 발생시키는 씬이 아닙니다. 어떤 인물도 어떤 대사도 어떤 움직임도 없으니까요. 굳이 말하자면 여백과도 같은 시퀀스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퀀스가 이 영화의 깊이를 깊게 하고 넓이를 확장시켜줍니다. 바로 앞에 로빈과 소년이 미끄럼틀에서 교감하는 감동적 장면의 여운을 급하게 마무리하고 스킵하지 않고 관객이 충분히 그 장면을 곱씹으며 그 장면에 머물게 하기 위해 이 자연 풍광 시퀀스가 필요했던 거예요.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자가 머물 수 있는 장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소설은 막 몰아치기만 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사건과 사건들이 긴박하게 맞물려 돌아가기만 해서는 여운이 남기 어렵습니다. 생각을 잠깐 멈추고 정리하고 이런 여백, 이런 여운을 발생시키기 위해 이런 장면은 필수적입니다. 안개 낀 길을 마을 아이들과 로빈은 걸어갑니다. 소풍 가는 걸로 보여요. 미끄럼틀에서 친해진 로빈과 꼬마는 맨 끝줄에서 수아로 대화하며 함께 걸어갑니다. 선생님과 아이들과 로빈은 깔깔거리며 다양한 게임을 합니다. 아이들은 로빈에게 달라붙어서 로빈을 밀고 로빈은 자빠지고 막 땅에 뒹굴지만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곧이어 이어지는 어른들과의 교실 수업에서 로빈은 꽤 능숙해진 수아로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있어요. 아니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로빈은 이제 외부인이 아니라 완전한 내부인이 되어 공동체에 스며들었습니다. 자, 이 두 씬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방금 자연 풍광 시퀀스의 역할은 로빈이 공동체에 온 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로빈은 꼬마와의 소소한 놀이를 기점으로 공동체의 마음을 열었고 아이들을 비롯한 어른들과도 친해진 것입니다. 로빈은 이제 독방에서 노트에 무언가를 열심히 씁니다. 물론 아직도 여전히 야성이 남아있어서 마구잡이로 휘갈겨 쓰긴 하지만 그래도 가만히 앉아서 쓰는 데 열중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차분히 배설하면서 욕구를 승화시키는 것이죠. 좋은 수련입니다. 로빈은 어느덧 성숙해졌습니다. 자연 풍광신이 대략 러닝타임 1시간쯤에 등장하니까 영화의 절반 기점에서 로빈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변화한 것입니다. 처음엔 반항적이고 거칠었던 인물이 시간이 흘러 협조적이고 순한 인물로 되는 것은 인물의 입체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모든 성장 영화들이 갖는 클리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클리셰는 긍정적 클리셰라고 할 만합니다. 착한 사람이 나빠지거나 나쁜 사람이 나쁜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어떤 감동도 관객에게 주지 못하겠죠. 자, 방향은 반드시 나쁜 것에서 좋은 것으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흘러야만 합니다. 이제 식사 시간에도 로빈은 농담을 자연스레 하며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어떤 여성에게는 나체 여성의 그림을 그려주는데 이 여성은 로빈처럼 몸에 문신을 새기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타투로 새길 여성의 음모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된다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디테일하게 로빈에게 요구하죠. 이 여성은 등에다가 나체 여성 타투를 새기고 싶다고 말합니다. 장면이 전환되고 로빈은 아이들과 함께 교실에 모여 있습니다. 로빈과 아이들은 드럼 스틱을 들고서 양동이를 엎어놓은 것 같은 드럼을 두드립니다. 이 모습을 공동체 식구들이 뒤에서 바라보며 좋아합니다. 모든 이들이 행복한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로빈은 차분하게 커피와 빵을 들고 독방으로 들어갑니다. 로빈은 하늘과 처마를 넌지시 응시하죠. 장면이 전환되고 로빈은 조와 마주 앉았습니다. 조가 말합니다. 나는 오늘 좀 늙은 기분이 든다. 늙었잖아요. 조는 피식 웃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농담도 주고받는 사이가 된 거죠. 두 사람은 이제 조의 목소리를
실시간 문자로 옮겨주는 컴퓨터 없이도 수화만으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름 수화로 멋져 루빈. 너 여기 처음 왔을 때 부엉이 같았는데. 부엉이요? 엿먹어요. 넌 우리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됐어. 너도 알지? 고마워요. 그래서 네가 여기서 우리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는데 너도 이제 미래에 대해 생각 중이겠지? 미래요? 그래, 난 생각 중이거든. 네가 여기서 일하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 일하거나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거나 아니면 둘 다 하거나 어쨌든 생각해보라고. 알았지? 로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로빈의 적응이 자연스러웠던 만큼 조의 제안도 자연스럽습니다. 만약 로빈에게 여자친구 루가 없었더라면 로빈은 별 생각 없이 그 자리에서 승낙했을지도 모르죠. 바깥 세상에 아무런 미련이 없을 테니까요. 청각장애인 공동체는 외부와 단절된 파라다이스처럼 느껴집니다. 바깥은 지옥인데 이런 천국에서 평생을 아이들의 교사로 같은 장애를 가진 어른들과 어울리며 행복하게 늙어가는 것도 근사한 일이겠죠. 그런데 영화가 그렇게 무난하게 흘러가 버리면 밋밋하고 재미없습니다. 로빈은 담배를 만지작거리며 갈등합니다. 조가 떠나간 곳을 응시하다가 어딘가 의미심장하게 바라보기도 하죠. 사람의 욕망이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로빈은 몰래 2층 집으로 올라갑니다. 루의 안부가 궁금했던 것이죠. 로빈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루가 있습니다. 로빈은 컴퓨터를 켜서 루를 검색하죠. 루는 혼자 바닥에 앉아서 비트를 손으로 조작하며 공연합니다. 로빈은 이 모습을 보고 What the fuck 이렇게 말하며 머리를 괴죠. 생각이 복잡해졌을 겁니다. 자기 없이 어떻게든 가수 생활을 힘겹게 유지하는 루가 안쓰럽겠죠. 로빈은 숲에 방치한 자신의 트레일러 차량을 찾아갑니다. 트레일러 한 구석에 숨겨둔 비밀 열쇠로 차문을 열고 들어가죠. 로빈은 한동안 멍하니 내부를 바라보더니 무언가 결심한 듯 음악 기계 장비들을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부에 비치된 자신이 오래도록 쳐왔던 드럼을 두드리죠. 밤이 깊어가고 난타하는 드럼 소리는 숲을 울립니다. 화면이 전환되고 아까 등에 문신을 부탁했던 여자분이 차량 내부로 들어와 있어요. 둘은 이미 절친이 됐습니다. 로빈은 돈이 필요해서 이 모든 물건을 팔기 위해 여자에게 부탁합니다. 자신이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 여자에게 대신 팔아달라 부탁하는 거죠. 여자와 함께 모든 물건을 차에 싣고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만 교환할 것을 신신당부합니다. 로빈은 차가 멀어져 가는 걸 지켜보죠. 화면이 전환되고 2층 바깥 문이 잠겨있자 로빈은 내부 계단을 통해 2층에 진입합니다. 한 번쯤 걸리겠다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걸리지 않았어요. 로빈은 인터넷에서 청각학자의 전화번호를 찾아내서 전화합니다. 로빈은 진료 예약을 잡죠. 누군가가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청각장애인들은 소리를 못 듣는데 피아노 연주가 무슨 소용일까요? 아이들과 선생님은 피아노 위에 두 손을 올리고 진동을 느낍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손으로 듣는 연주인 것이죠. 이 와중에도 로빈의 마음은 심란합니다. 로빈은 텅 빈 트레일러 차량 내부를 봅니다. 병원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 팔아버렸죠. 차량을 둘러보던 어떤 남자는 로빈에게 26,000달러를 제시합니다. 로빈은 차마저도 팔아버릴 생각인 거죠. 로빈은 이 남자에게 역제안합니다. 이 가격보다 10% 더 줄 테니까 8주 안에 이 차량을 다시 사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남자는 이 이상한 제안을 승낙하고 차량을 몰고 떠나갑니다. 다소 불안한 음악이 들리며 로빈은 걸어가고 이내 화면이 바뀌어 매일 아침 로빈이 커피와 빵을 집어드는 테이블에서 로빈은 냅킨에 메시지를 남기고 일어납니다. 조 걱정 마세요. 내일 돌아올게요, 로빈. 자, 귀수술 장면이 이어집니다. 로빈은 차량과 악기를 판 돈으로 수술했어요. 로빈이 병원 침대에서 일어나자 의사는 친절하게 지금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수술은 잘 됐고 4주 후에 활성화하러 오라고 합니다. 로빈은 투벅투벅 마을로 돌아갑니다. 머리를 괜 조가 앉아 있어요. 조의 표정이 심각합니다. 로빈이 말하죠. 저질렀어요. 뭘 저질러? 수술료. 돈은 어떻게 마련했어? 캠핑카랑 가진 거 팔았죠. 그래. 조 들어봐요. 지금은 제가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아시겠죠? 지금 때가 왔어요. 뭐라도 해야 하는 때가요. 인생 망하지 않으려면 뭐라도 해야죠. 그래서 한 거예요.
누가 내 인생 대신 구해줄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앉아서 낙서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요. 어차피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진다고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요? 아무도 안 써요, 진짜. 그래도 괜찮아요. 그게 인생이니까. 그게 인생이잖아요. 진심으로요. 그냥 다 지나가 버려요. 그냥 흘러가 버린다고요. 로비는 마을 공동체에서 살았지만 아직 공동체를 체화시키진 못했습니다. 로비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고군분투하며 살았습니다. 누가 내 인생 대신 구해줄 것도 아니란 생각으로 아득바득 살아냈죠. 주체성과 자립심은 엄청나지만 반대로 공동체 의식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간 자기가 아침마다 해왔던 수련을 낙서라는 말로 가볍게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공동체성과 주체성은 동시에 달성 가능합니다. 함께 잘 지내면서도 홀로 잘 지내는 사람이 가능한 것이죠. 로비는 홀로만 잘 지낼 줄 알았지 함께 잘 지내는 법을 몰랐고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홀로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온전히 홀로 설 수도 있고 온전히 의지하여 함께 더불어 살아낼 수 있는 삶이 성숙합니다. 자, 조는 말합니다. 내 서재에서 그 수많은 아침을 보내는 동안 가만 앉아 있으면서 그런 적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고요함을 맛본 적 있니? 로빈은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네 말이 맞거든, 로빈. 세상을 계속 흘러가 버리지. 정말 잔인해. 하지만 나한테는 그 고요한 순간, 그 평온함이 바로 거기가 하나님 나라야. 그곳은 절대 널 버리지 않지. 하지만 넌 이미 결정을 한 것 같구나. 로빈은 예 라고 답하죠. 그 결정으로 네가 정말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로빈은 감사하다고 말하죠. 자, 무협 영화를 보면 빗자루질이나 설거지, 물통 나르기 등 쓸모없어 보이는 짓을 꽤 오랜 시간 동안 스승은 제자에게 시킵니다. 제자는 투덜거리면서 도대체 무술은 언제 가르쳐 줄 것이냐 불만이죠. 사실 스승은 제자에게 무술의 필수 조건인 기초 체력, 근력, 지구력, 순발력 이런 걸 길러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기본적 근력이 발달하지 않으면 무술을 배워도 쓸모가 없겠죠. 이 구도를 간단히 도식화하면 스승은 관객이 보기에도 쓸모없고 우스워 보이는 일을 제자에게 시킵니다. 제자는 투덜거리거나 반항하면서 그 일을 마지못해 하죠. 오랜 시간이 흐르고 제자는 스승의 원래 의도와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조가 루빈에게 권했던 아침마다 앉아있는 명상 시간의 원래 목적은 그 고요한 순간, 그 평온함이 바로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조는 처음부터 이런 목적을 말하지 않은 걸까요? 왜 동성애의 모든 스승들은 나중에 가서야 진실을 말할까요? 물론 스토리적으로 극적이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이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제자가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정답이라는 것도 스승만의 정답이기에 제자만의 정답을 찾으라는 거죠. 남에게 들은 말은 절대 체화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스스로 깨닫는 것만이 자익게 됩니다. 쉽게 배우고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는 법이죠. 오랜 시간 어렵고 힘들게 시행착오를 겪으며 간신히 깨달은 것이 깊이 남는 법입니다. 이건 어쩌면 삶의 원리와도 같죠. 우리는 젊은 시절에 어른들의 삶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무시해버렸죠. 나이가 들어서야 그때 어른들이 그래서 그렇게 말했구나 뒤늦게 깨닫습니다. 모든 스승들은 제자를 시험해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의미해 보이는 수련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는지 테스트하는 거죠. 무수한 제자들이 이 수련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거나 포기했겠죠. 이 수련을 견뎌낸 제자만이 스승의 뒤를 이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루비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조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루비는 한숨을 깊게 내쉽니다. 돈이 필요해요. 루비는 거의 울먹이는 표정이 되었죠. 그만큼 간절한 겁니다. 캠핑카 다시 살 돈요. 저랑 루가 사는 집이잖아요. 우리 집이라고요. 돈은 꼭 갚을게요. 지금 못 사면 영영 잃는 거라서요. 조는 로빈을 안쓰러운 얼굴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로빈, 지금 네가 처한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금 내가 보기엔 네 모습이나 말이 영락없는 중독자 같아. 아니요, 아니에요. 난 중독자가 아니. 됐어요. 제 상황은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루 아빠가 부자거든요. 필요한 돈을 줄 거라고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껌값이라니까요. 진짜로요. 한심해 죽겠네. 죄송해요. 그런 말해서 알겠죠? 그래. 그냥 머물게요. 수술받은 머리를 가리키며 로빈이 말합니다. 이거 활성화할 때까지 3, 4주만요. 로빈은 조의 말대로 정말 중독자처럼 보여요. 돈에 중독된 사람, 돈의 노예처럼 보이죠? 로빈에게는 돈만이 절실히 필요하고 돈이 로빈과 루의 삶을 구원해 줄 겁니다.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된 데에는 누구의 잘못도 없습니다. 갑자기 청력을 잃었고 어떻게든 청력을 되찾아야 했고 수술비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더군다나 미국에서는 의료보험도 안 되기 때문에 수술비가 엄청났죠. 하나로 따지면 루비는 귀수술에 대략 4, 5천만 원을 들인 것으로 보여요. 이건 부자가 아니라면 누구라도 동원하기 힘든 돈이죠. 특히나 루비는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데 돈에 대한 절박함이나 갈망이 심할 수밖에 없겠다 싶습니다. 오히려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돈에 더 집착하는 법이죠. 루빈도 불쌍하고 이런 루빈을 바라보는 조의 마음도 찢어질 것 같습니다. 조는 한동안 망설이더니 말합니다. 루빈, 너도 알다시피 여기에 있는 모두에겐 믿음이 있어. 청각장애는 잘못된 게 아니고 고칠 필요가 없다는 믿음. 그게 우리한텐 중요하거든. 조는 울먹이며 눈이 촉촉해져서 말합니다. 애들한테도 그렇고 우린 매일 그걸 붙잡고 살아가. 우리 공동체는 그 믿음을 토대로 지어졌고 신뢰 위에 서 있어. 그 신뢰가 깨지면 모든 게 끝이야. 난 그렇게 둘 수 없다. 고려해야 할 다른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네가 오늘 짐을 싸줘야겠다. 그리고 목을 다른 곳을 찾아. 한동안 침묵이 흐르고 루빈은 알았다며 떠납니다. 조는 입술을 떨면서 떠나가는 루빈을 바라볼 뿐이죠. 조는 숨쉬기조차 곤란한지 숨을 후 하고 내뱉습니다. 여기 이 대화 씬의 이 대사, 이 장면이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이자 감독이 관객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메시지이자 주제라고 봅니다. 정말 깊은 지점이라 세밀하게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1시간 21분 54초부터 시작되는 로빈과 조의 이 대화씬은 1시간 28분 35초쯤에 끝납니다. 무려 7분여에 달하는 상당히 길고 깊이 있고 감정이 잘 느껴지는 명장면이죠. 이 대화씬의 절정은 조의 마지막 대사들입니다. 여기 청각장애인 공동체 모두에겐 믿음이 있는데 청각장애는 잘못된 게 아니고 고칠 필요가 없다는 믿음입니다. 비청각장애인들 대부분이 장애인들의 몸이 고장났다고 생각하기에 언젠가는 수술이나 여러 조치들로 고쳐야만 하는 불완전한 존재라고 전제합니다. 어떤 장애인들조차도 자신의 신체적 불안정성과 불안정성을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제가 말했듯이 팔이 없어도 완전한 삶을 살 수 있고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위계를 나누기 시작하면 일반인조차도 등급과 서열이 매겨집니다. 시력 2.0인 사람은 1.0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시력이 0.1인 사람이 장애인일까요? 0.2가 장애인일까요? 0.3, 0.4. 그럼 0. 몇부터가 장애인이죠? 이런 기준은 대체 누가 정합니까? 아무도 정할 수 없습니다. 시력이 0.1이든 2.0이든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평등합니다. 0.1이면 잘 안 보여서 불편하긴 하겠지만 안경 끼면 되죠. 불완전한 게 절대 아닙니다. 특히 조의 대사에서 가슴을 뒤흔들었던 건 이런 고칠 필요가 없다는 믿음, 이 어른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장애를 타고나거나 불가피하게 장애가 되어버린 아이들에게 더욱 직접적이란 사실입니다.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도와준다면 아이들은 자신의 장애를 부끄러워하거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아도 되겠죠. 왜 장애에 대한 편견이 나쁘냐? 이거는 내가 만약에 한쪽 팔이 없어. 팔이 없다는 게 나쁘다고 하는 순간 팔이 없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부족하고 못나고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논리가? 시각이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걸 부정적으로 보는 순간 앞을 못 보는 모든 사람들은 부정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존은 말하죠. 우린 매일 그걸 붙잡고 살아가. 우리 공동체는 그 믿음을 토대로 지어졌고 신뢰 위에 서 있어. 그 신뢰가 깨지면 모든 게 끝이야. 난 그렇게 둘 수 없다. 고려해야 할 다른 사람들이 많아. 조가 리더로 있는 청각장애인 공동체의 믿음의 토대란 청각장애는 잘못된 게 아니고 고칠 필요가 없다는 믿음이죠. 이 믿음을 로빈은 자신의 귀를 치료하는 행위를 통해 스스로 깨버린 겁니다. 그래서 존은 로빈에게 공동체에서 나가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이 지점이 이해되십니까? 정말 깊은 지점입니다. 저는 조의 결정이 충분히 이해가고 공감됩니다. 아마 제가 그 상황에서 리더였더라도 그런 결정을 내렸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로빈은 스스로의 귀를 다시 들리도록 치료하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고 개인의 선택이죠. 하지만 더 이상 청각장애인 공동체에는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뿐이죠. 로빈의 사례를 인정할 경우 이 공동체의 많은 이들이 귀를 수술하겠다고 나서겠죠. 그러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겠죠. 일단 그럴 만한 돈이 없습니다. 개인당 3, 4천만의 돈을 대체 어디서 구할까요? 설사 돈이 있다는데 수술로 치료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겠죠. 공동체는 수술과 치료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수술과 치료 대신 청각장애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긍정하는 사람들이란 표현이 정확하겠네요. 누군가는 이들이 체념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체념이 아니라 운명을 사랑하는 마음, 즉 아모르 파티입니다. 이런 운명에는 동서양의 모든 종교에서 긍정하는 깊은 경지입니다. 운명에 저항할수록 자신의 신체를 미워하고 투쟁할수록 더 깊은 절망과 고뇌에 빠질 뿐이죠. 자, 이쯤에서 정리하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대사는 뒤의 장면을 보아야, 영화를 끝까지 봐야 비로소 완전히 이해됩니다. 로빈은 도로변에 머리를 괴고 앉아있어요. 차가 굉음을 내며 지나가죠. 로빈은 공중 화장실에서 붕대를 풉니다. 부분적으로 삭발한 머리에 기다랗게 수술 자국과 꿰맨 자국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런 모습 자체로 정말 충격적이죠. 다시 듣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로빈은 바리깡으로 자신의 머리를 삭발합니다. 거추장스러운 머리카락이 거슬렸겠죠? 깔끔하게 마음을 비우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로빈은 바깥 의자에 앉아 할 일 없이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돌멩이를 차며 주차장을 걷기도 합니다. 실내 의자에 가만히 앉아 연달아 줄담배를 피우기도 해요. 무료한 삶의 연속입니다. 기한이 되어 병원에 간 로빈은 어떤 장치를 귀와 머리에 두릅니다. 이 기기가 보청기처럼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관객들은 순간적으로 상상하기로 이런 기기를 사용하면 맑고 명료하게 예전처럼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마치 감이 먼 전화 통화 소리 같아요. 로빈도 당황했는지 안 좋아요. 소리가 높아요. 바꿔보실래요? 말하지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의사는 로빈에게 본인이 기억하는 소리랑 아마 다를 거라고 말합니다. 이 시술은 소리를 듣고 있다고 뇌를 착각하게 만드는 거라고 친절히 설명해주죠. 사실 당신 귀는 아무것도 못 듣는 거고요.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몇 천만 원 들인 결과가 고작 이렇게 질 낮은 소리를 겨우 듣는 거라니. 관객들도 실망적인데 로빈은 얼마나 절망적일지 상상이 안 됩니다. 어쩌면 이래서 조와 조의 공동체는 수술을 답으로 생각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이럴 바에야 지금의 청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게 더 나으니까요. 의사는 앞으로 몇 주간 들리는 소리에 적응하라는 말을 해줄 뿐입니다. 로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죠.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서 사실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늘 위로 비행기가 특유의 공기를 가르는 소리를 내며 날아갑니다. 총 30초를 보여줘요. 이 정도면 롱테이크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감독이 어떤 피사체를 오랫동안 응시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비행기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행기는 아래서 위로 날아가는데 어느 시점에선 카메라가 뒤집어져서 마치 비행기가 위에서 아래로 날아가는 것처럼 찍었습니다. 상승하다가 하강하는 비행기는 로빈의 하강하는 삶을 은유하는 것이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감독이 나타내고 싶은 바는 시각이 아니라 청각입니다. 비행기 특유의 공기를 가로지르는 소리가 바로 로빈이 지금 보청기를 통해 듣고 있는 소리의 질과도 비슷하죠.
이런 백색 소음이 끊임없이 귀를 통해 흘러 들어오면 사람이 거의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쾌하고 상당히 거슬리는 소리임이 분명합니다. 비행기 소리가 그치고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에선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요. 관객들은 이 지점에서 깜짝 놀랍니다. 무척이나 당황스럽고 불편한 사이렌 소리의 등장이죠. 이 또한 감독이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소리임이 분명합니다. 로빈의 청각 상황이 사이렌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 같으니까요. 선명하던 소리는 변질되면서 로빈이 현재 실제로 듣는 소리로 변화하는데 마치 질 나쁜 녹음기로 녹음한 것 같은 소리가 뭉개지고 깨지는 느낌이 납니다. 로빈은 루의 집 앞에 찾아갔어요. 로빈은 루의 아버지를 먼저 만납니다. 루의 아버지는 로빈이 수술한 모양을 보죠. 드럼을 다시 치는 거냐고 아버지가 묻자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좀 있다고 로빈은 답하죠. 로빈은 경제적 문제나 일상적 문제를 둘러대지만 소리가 개판으로 들리는 게 문제입니다. 루는 파티할 거니까 밤에 올 거라고 아버지가 말하죠. 로빈은 어디서 자랐냐고 아버지가 묻습니다. 여기저기서요. 텍사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버지니아 여기저기요. 왜 그렇게 많은 데서 살았어요? 엄마가 군에서 간호사셨는데 이동이 많으셨거든요. 아버지도요? 아빠는 몰라요. 그렇군요. 솔직히 말해서 당신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태까지요. 솔직히 말해서 소중한 걸 뺏긴 기분이었죠. 이해해요? 하지만 나한테서 로이스를 뺏은 건 당신이 아니에요. 걔 엄마죠. 날 떠나면서 로이스를 데리고 왔고 자살하면서 또 한 번 애를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로이스가 집에 돌아와야 했는데 날 엄청 미워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었죠. 근데 당신은 그 아이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주었어요. 잘된 일이죠. 그때는 별로 안 좋아했지만 지금은 감사하게 생각해요.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어쨌든 지금 로이스 잘 지내는 거 보면 다행이다 싶을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로이스의 아버지와 로빈의 이 대화씬에서 우리는 이 커플의 과거사를 알게 되죠. 로빈은 군 간호사 엄마를 따라서 전국 방방곡곡을 방랑하며 살았다는 것과 로이스의 엄마가 자살하면서 로이스를 망쳐놓았다는 걸 말이죠. 로빈과 로이스는 어린 시절을 불우하고 우울하게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불우한 두 남녀가 만나서 서로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 주었던 것이죠. 로이스가 자해를 멈춘 건 로빈을 만난 직후부터였습니다. 로이스의 침대에 누워있던 로빈은 루가 창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오는 걸 발견합니다. 아마 루는 자기 방에 숨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로우는 안녕, 내 말 잘 들려? 이렇게 묻고 로빈은 그래 잘 들려 이렇게 답하죠.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서 얼굴만 보고도 싱글벙글 좋아서 웃습니다. 로빈은 룰루가 자신이 없는 동안 자해를 하지 않았다고 기뻐하고 룰루는 로빈 머리에 수술자국을 보고 되게 멋져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룰루는 오늘 파티 준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층으로 내려갑니다. 로빈도 파티장으로 내려가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로빈의 귀에 들립니다. 수신이 잘 안 되는 라디오로 듣는 듯한 무척이나 지지직거리는 소리예요. 물론 각각의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안 들립니다. 로빈은 애써 룰루에 가보지만 여러 목소리가 섞여서 말소리가 잘 안 들려요. 로빈은 모두가 행복한 파티에서 혼자 불행하게 서 있습니다. 심지어 그토록 사랑하는 애인 룰루를 만났는데도 불행합니다. 로빈이 체감하는 소리가 보다 극단적으로 귀를 울려댑니다. 룰루의 아버지가 딸이 아빠 생일이니까 노래해주는 게 소원이라고 말하고 룰루는 빼는 듯 하다가 아버지의 건반 연주에 맞춰 노래하기 시작해요. 선명하고 맑은 피아노 연주와 룰루의 목소리는 잘 어울리고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좋은 공연인 셈인데 비장애인 입장에서 이 공연의 소리에 집중하던 관객들은 로빈의 얼굴을 카메라가 의도적으로 한참 비추면서 점점 음질이 깨지고 나빠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소리를 음미할 동안 로빈은 최악의 공연을 듣고 있어요. 여기서 로빈은 아마 관객들은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듣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맑고 명료하게 듣지 못한다면 지지직거리는 소음에 불과합니다. 그런 소음을 듣고 있노라면 짜증과 분노와 절망과 혼돈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단지 말의 뜻을 겨우 알아듣는 것 이외에 로빈이 듣는 소리란 소음밖에 없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이어지는 박수 소리는 꿰질 듯한 굉음이죠.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로빈은 오늘 정말 멋졌어. 노래 기가 막히던데. 거짓말합니다. 로빈은 이미 어떤 노래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귀를 가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룰루는 별로인 표정입니다. 아버지만 좋았을 거라고 말하죠. 룰루는 사람들에게 우리 방랑생활, 집시 라이프를 다 얘기했다고 말합니다. 그립다고 하죠. 로빈은 다시 재밌게 지내자고 합니다. 앨범이랑 투어랑 다시 시작하자고 로빈은 말하죠. 룰루는 좋다고 합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침묵하면서 서로를 바라봐요. 로빈은 룰루에게 It's okay, it's okay 연달아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문처럼 읊조리는 말을 로빈은 뱉어낸 거죠. 뭐가 괜찮은데? 룰루가 묻자 난 네 덕에 살아. 로빈은 답합니다. 네가 내 인생이야. 그것도 아름다운 인생. 그러니까 괜찮아. 로빈이 말합니다. 이 말을 듣는 룰루는 어느새 눈물이 글썽여졌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낌새를 느낀 것이겠죠. 캠핑카와 악기는 전부 팔아버렸고 귀는 잘 들리지도 않고 공연도 막연하고 미래도 막막하고 오직 룰루만이 남은 상황에서 로빈이 할 수 있는 말은 It's okay 밖에 없습니다. 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주문을 외우며 스스로와 룰루를 위로하는 것이요. 아마 룰루는 어림짐작으로 직감으로 로빈의 말뜻을 알아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룰루도 로빈을 보며 나도 네 덕에 살아 로빈 이렇게 말하죠. 두 사람은 울면서 서로를 끌어안습니다. 로빈은 가슴이 벅차올라 흐억 숨을 내뱉습니다. 아침이 되고 빈 의자와 개수대에 잔뜩 쌓인 접시가 보입니다. 요란했던 지난밤의 흔적들이 쓰레기처럼 단정히 남았어요. 로빈은 오늘도 일찍 일어납니다. 룰루는 오늘도 늦잠을 자죠. 로빈은 계단을 내려와 밖으로 나갑니다. 어디론가 걸어가는 로빈이 듣는 소리는 조잡하고 복잡하고 시끄럽기만 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로빈은 소리에 집중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사이렌 소리, 차 소리, 웅성거리는 소리들이 귀를 거슬리죠. 시계탑에선 정각이 됐다고 요란하게 종을 칩니다. 로빈은 모자를 벗고 보청기를 벗어버립니다. 갑자기 정적이 됐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소리가 제거된 상태입니다. 제가 그걸 재현해 볼게요. 느껴지시나요? 이런 상태입니다. 영화관에서 이걸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종탑이 이제야 제대로 보입니다. 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노는 모습도 보이고요. 하늘을 올려다보니까 눈부신 햇살이 나무를 비춥니다. 로빈의 얼굴은 편안해 보여요. 무언가 깨달은 듯한, 마치 해탈한 듯한 표정입니다. 소리로부터 자유로워진 로빈은 이제 시각의 세계로 진입합니다. 청각을 잃은 사람은 청각에 집착하죠. 시각을 잃은 사람은 시각에 집착하겠죠. 사람은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야 비로소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이 영화는 마지막 명장면을 통해 관객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청각을 잃은 사람은 청각을 포기하면 그만이다. 청각 대신 다른 감각들, 시각이 있지 않은가. 아까 조의 마지막 대사가 기억나네요. 로빈, 너도 알다시피 여기 있는 모두에겐 믿음이 있어. 청각장애는 잘못된 게 아니고 고칠 필요가 없다는 믿음. 아마 로빈은 앞으로도 보청기를 벗고 완벽한 무음의 세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듣는 것에 집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볼 수 있으면 그만이니까요. 이 영화는 모든 장애인에게 바치는 헌사와도 같은 영화라고 봅니다. 동시에 모든 비장애인에게도 장애인들의 현실을 잘 알려주죠. 좋은 영화입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빨리 하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했는데도 시간이 이러네요. 1시간 40분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빨리 안 했으면 2시간 나왔을 거예요 아마. 영화 시간이 2시간인데 2시간 동안 할 뻔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 이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